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숨진 30대 남성 2명 모두 가족을 지키려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주위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실험용 경수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이번 주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엽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합니다. 한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첫 쇄신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한 탈당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인사들도 뚜렷하지 않아 이준석 신당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성탄절 새벽에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참변이 있었습니다. 2명의 사망자 모두 가족을 지키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서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오늘 오전에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상현 기자. 네, 저는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어둡긴 한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새벽 화재가 나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 제 뒤로 검게 그을린 아파트 건물이 보이실 텐데요. 화재 당시 불이 얼마나 거센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은 어제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3층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불은 발코니를 타고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졌고 화재 발생 3시간 40분 만에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상자 27명은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회복하는 대로 퇴원할 예정입니다. 화재 발생 만 하루가 지났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층에 있는 한 세대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가스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지만 경찰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시 뒤인 오전 11시부터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아파트에 불길이 치솟자 30대 가장은 7개월 난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 아이를 구하고 자신은 변을 당했습니다. 화재를 가장 먼저 신고한 남성도 가족들을 대피시키고 끝내 숨졌습니다. 윤서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 출입문 인근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3층 아파트 내부는 가재 도구가 모두 불타 잿더미가 됐습니다. 바로 위층에서 떨어져 숨진 32살 박모 씨는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경비원이 만든 재활용 종이 포대 위로 2살 난 첫째 아이를 던져 빠져나가게 한 뒤 자신도 뛰어내렸습니다. 곧바로 박 씨도 7개월 된 둘째를 안고 뛰어내렸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애를 안고 떨어진 것 같아요. 안고 떨어졌으니까 애기들은 괜찮았지. 부인은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두 아이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독하지는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도 경상이에요. 10층에 살던 30대 임모 씨는 70대 부모와 동생을 대피시킨 뒤 탈출을 시도하다 11층 계단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유독성 연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큰 사고만 있었고 사실 정확한 스토리는 잘 모르겠어요. 임 씨는 화재를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대응 1단계 완료. 3층으로.
자, 성탄절 새벽에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지금 두 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죠.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요, 오늘 오전에 이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불은 불과 5분 만에 아파트 전체로 번졌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어요. 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번진 걸까요? 일단 당시 화재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최초 불이 난 곳은 3층이죠. 예. 3층에서 불이 나서 이 아파트 6, 7층까지 일단 태웠고 예. 그리고 이제 유독가스하고 연기가 그냥 엘리베이터 계단을 타고 최상층 23층까지 바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새벽에 불이 났다는 관리사무소에 그 방송을 듣고 예. 그리고 대피하려고 딱 문을 여는 순간 벌써 뭐 뜨거운 화마 뭐 열기가 가득 차가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정확하게 불이 저렇게 빨리 번진 이유를 뭐 단언하기는 어렵고 오늘 현장 감식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빠르게 번졌던 대부분이 1층 필로티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층에 이제 이게 공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출입문 쪽으로 이제 공기가 유입되면서 불이 빠르게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또 목격자에 따르면은 갑자기 펑 하는 가스 폭발음도 들렸다고 하거든요. 혹시 방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경찰은 방화라든지 이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합동 현장 감식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까지 봐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특히 이제 3층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70대 남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지금 병원 치료가 필요해서 건강 상태를 보고 나서 추후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화재 당시에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는지 화재 경보기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 여부인데 이게 나와 있나요? 일단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화재 관련 장비 그러니까 화재 경보기나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불이 갑자기 번졌을까라는 맞아요. 의구심이 또 들 수 있죠. 근데 이 아파트 건물 준공이 2001년입니다. 네. 그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16층 이상에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으니까 동작을 할 수조차 없었고요. 화재 경보기도 화재 발생 가구 위층 아래층에만 경보 올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지금 화재가 났다는 방송을 듣고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뭐 복도는 이미 유독가스가 다 차 있고 네. 결국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렸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아파트는 이게 각층 계단마다 이 방화문이 설치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 방화문만 잘 닫았어도 연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결국 이 사고도 인재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단마다 층별로 방화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방화문,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열려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만 닫아놨더라도 연기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열려 있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방화문을 잘 닫아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화재가 났을 때 이런 화재 경보 시스템과 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시스템 자체를 연동시켜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 방화문을 꼭 잘 닫아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이 안타까운 거는요. 이 희생자들의 사연일 겁니다. 이 30대 젊은 아빠 7개월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서 아이는 살리고 본인은 이제 현변을 당했어요. 네, 정말 먹먹한 소식인데요. 어제 이제 화재 발생은 3층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4층에 살던 박모 씨와 정모 씨 부부가 이제 여기는 생후 2달 그리고 7개월 된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층에서 6층, 7층까지 거의 다 태우는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어서 일단 밑을 보면서 아이를 받아달라고 소리를 치고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 뭐 재활용 종이포대 같은 걸 바닥에 이제 경비원이 깔고 네. 일단 2살짜리 아이를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아내는 뛰어내려서 아내는 다행히 이제 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남편 박 씨 같은 경우는 아이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니까 네. 아이를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안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뒤 머리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개골 골절상이랑 그런 것으로 굉장히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로 일단 이송이 됐고 네네. 안타깝게도 30대 아빠는 숨을 거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30대 남성은 이제 최초 신고자였지만은 결국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119에 화재를 최초로 신고했던 3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예. 10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11층 그 비상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네. 소방 당국에서는 이 남성이 같이 살던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후에 예. 불길을 피해 위로 이동하다가 연기를 흡입해서 숨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 정말 참담한 심정 얘기하고 있는데요. 화재를 알리느라 정작 본인은 대피하지 못했다라고 들었다면서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화면을 쭉 봤습니다만 저런 화재에 닥치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 많으실 거예요. 저렇게 이제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까?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뛰어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뛰어내리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뛰어내리면 머리 쪽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은데 일단 이제 불이 나면 나가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나가려고 하는데 바깥에 연기나 이렇게 열기가 있으면 그때 무리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뛰어내리는 방법보다는 일단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젖은 옷가지 같은 것으로 이제 문틈을 막고요. 예. 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좋고요. 거기서 이제 119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현재 화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침착하게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긴 하죠.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좀 오래돼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 감지기가 위아래층 정도만 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집마다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겠네요. 그리고 나가서 유독가스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정용 방독면 같은 것을 집에 비치하는 것도 전문가들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 관련 장비에 대한 그 법규가 좀 허술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베이징에서 72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덮쳤습니다. 네, 300시간 넘게 기온이 영하에 머물러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소금을 뿌리고 제설차를 동원해 작업에 나서보지만 내리는 눈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베이징이 1951년 이후 최악의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소에 따르면 베이징의 기온은 지난 11일 0시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후 300시간 넘게 영하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1951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오랫동안 추위가 이어진 기록입니다. 헤이룽장성 등 중국 북동부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부에서는 난방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난성에서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산둥성에서도 난방이 부분적으로 중단됐습니다. But moving forward, yes, there's going to be a lot more extreme weathers in China, as is the case elsewhere. And that's going to come in the form of wild forest fires, droughts, heat waves, unprecedented cold spells, and so on and so forth. 베이징에서는 지난 14일 폭설 여파로 지하철이 충돌하는가 하면 고층 건물에 쌓인 눈이 아래로 떨어져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합니다. 한 위원장의 첫 쇄신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총선 출사표를 던진 원희룡, 박민식, 박문규 장관의 지역구 문제도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대표자 회의인 전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지난주 최고위를 거친 비대위 설치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 혁신의 여정은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정치를 할 것입니다. 한 전 장관은 의결 직후 기자간담회 형태로 취임 일성을 밝힐 예정인데 여당의 대대적인 쇄신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청년층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원외 인사 기용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복귀를 앞두고 있는 다른 장관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대통령실로 불러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원 전 장관에게 여권 내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퇴임하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여당 우세 지역인 분당을이 아닌 영등포을 출마를, 박문규 산업부 장관은 민주당이 5석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한 탈당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전 대표의 포부와 달리 이슈의 주도권을 사실상 한동훈 전 장관에 빼앗긴 데다 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인사들도 뚜렷하지 않아 이준석 신당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7일 예약된 국회 기자회견장 일정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근인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의 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온라인 연락망에 약 6만 명이 참여했다며 창당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뭔가 기록을 세우기 위해 도전해보자. 선관위 역사상 최고 속도 창당을 한번 도전해보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합류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측근 그룹인 천하용인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옆에 같이 할 사람은 없는, 그리고 정치적인 미천이 많이 드러난, 좀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당내에선 정치권 이슈가 한동훈 비대위에 집중되면서 신당 주목도도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뉴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언론의 주목도를 크게 받기는 어려운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탈당에 앞서 이 전 대표를 만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까진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에선 공천을 둘러싼 친명 비명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명 후보자 명단이 떠도는 것을 놓고 당내에선 친명 비명 갈라치기에 친명팔이를 하는 것이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산갑 출신인 이용빈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입니다. 호남 친명 출마자 추천 명단이란 제목의 포스터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와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 등 12명의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신영대, 윤영덕, 송갑석 등 비명계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인사들입니다. 이 의원은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당 지도부 권고였다며 치졸한 민주당 텃밭 호남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을 앞세워 선거 운동을 하는 친명 마케팅에 반발한 겁니다. 또 다른 의원도 결국 경선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 대표 이름을 빌려 정치를 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다 공천 받는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게 되면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명 후보로 명단에 오른 인사들은 당원들이 분류해 만든 것이라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예비 후보자 적격 심사를 두고 갈등이 표출된 데 이어 텃밭인 호남에서도 친명 마케팅 논란이 불거지면서 벌써부터 공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오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합니다.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많이 있죠. 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나선 한동훈 전 장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현재 상황을 9회 말 투아웃에 비유했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전국일을 거쳐서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을 하죠. 기자 간담회 형태로 이제 취임 일성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글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 메시지에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방점을 두고 메시지를 낼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얘기되고 그렇죠. 수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조금 의외였던 게 뭐냐면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허. 예? 예. 내가 가면 길이 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맞아요. 보통은 장관 재직 중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옛날 같으면 예. 일반적으로 고심 중입니다. 보통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 하는 것은 이번에 메시지도 아마 좀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뭔가 이제 뭐 비대위 구상이라든지 또 앞으로 뭐 비대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뭐 이런 메시지도 물론 있겠지만 예. 그것보다는 뭔가 좀 더 직설적인 과거 문법에 좀 어긋난 어긋났다기보다는 벗어난 뭐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기자들이 뭐 불가피하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어떤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당연히 밝혀야 할 것이고 아직 생각 중이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 뭔가 본인의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문법과 좀 다르게 확실하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인선 자체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예. 그리고 아마도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권에 쓰는 메시지가 아닌 좀 국민을 상대로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장관은요, 연휴 기간 동안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몰두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여기 이제 1호 이수정 교수에게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본인은 이제 고사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비대위원 인선 어떻게 꾸려질지, 야 여기가 지금 관전 포인트긴 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밖에서 보실 때? 비대위원을 꾸리면서 네. 그러니까 임무를 통해서 정책을 전환했던 대표적인 비대위 성공 사례가 2012년 박근혜 비대위입니다. 예. 당시에 보면 이제 김종인 영입해서 경제민주화, 이상돈 교수를 영입해서 4대강 사업 반대, 네. 그리고 젊은 보수 이준석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걸 모으면 반 MB 노선을 분명하게 해서 차별화를 하면서 네. 당시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해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2016년 김종인 비대위 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생각나지만 그때 당시 이제 비대위원이 누구인지는 잘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워낙 뭐 독보적인 존재라서 비대위원들의 그런 좀 더 이런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영입하면 좋겠지만 예. 뭐 그렇게 세세하게 영입할 수 없는 조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 비대위는 반 MB 정부라고 하는 MB 정부 말기였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에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문제를 좀 극복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어떤 상징성을 가진 인선 위원들을 찾아내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흔히 이제 언론에서 나오듯이 뭐 7, 8, 9라고 하는 뭐 세대적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약간 그동안 좀 적게 대표되고 있는 여성이라든지 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기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출발의 색깔은 옅어질 거고 그 인선 위원들이 특징적으로 2012년 비대위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대는 좀 젊어지고 여성들의 좀 참여도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줬습니다. 일단요, 이른바 이 중수청, 이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을 겨냥한 이 젊고 참신한 인물이 기용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이수정 교수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전 장관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진 이 조정훈 의원 이름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능할까? 좀 젊은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셔야 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또 뭐 중수청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나요?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그 한동훈 자체가 어떤 파격과 변화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자꾸만 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네. 젊은 사람들만으로 기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이른바 과거부터 얘기했던 노장청의 조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 또 정치적 정책적으로 좀 한동훈 비대위를 이끌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좀 기용을 해야 되겠죠. 한동훈 장관이 이수정 교수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유시영 교수 계속해서 그동안 여성 보호에 많은 관심을 쏟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한동훈 전 장관과도 그런 면에서 접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성, 특히 그 약자 보호 이런 쪽에 또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메시지를 내왔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사람을 기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전체적인 그 칼라는 이제 전문가적인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상당히 일가를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젊은이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색채를 강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이제 취임을 하고 29일 날 비대위원까지 이제 인선을 해서 이제 출발하는 모양새인데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모레 28일에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를 하면서 비대위원장 취임을 앞둔 한동훈 전 장관을 향해서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야 목소리를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도 특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꺼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서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건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정쟁을 위해 거대 의석수로 특검을 밀어붙이며 대한민국 법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어제 이제 당정대 긴급회의가 열렸죠. 여기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제 총선 후에 조건부로 수락하는 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거기도 선을 완전히 그어버린 상황이에요. 어제 회의 결과를 보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이 나서겠습니까? 일단 드는 생각은 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호언 선언을 하는 느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호언 선언을 하고 그 뭐 4.3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저항해서 60 이제 국민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마치 이제 한동훈 장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 짜고 치는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과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것을 차별화의 한 요소로 볼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지금 당전대가 이 분위기를 잡아버리고 또 이게 뭐 이런 특검 문제를 이제 정쟁적 요소로 다 해석해서 그걸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그것을 피해가는 어떤 계기와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검사 출신으로서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 아바타다 이런 이제 규정도 하고 이런 야권의 공격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한동훈 비대위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관계를 즉 수직적 당청 관계를 깨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여기에 첫 단추가 삐끗 잘못 나가는 계기가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적 관계의 결단을 내릴지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 같아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뭐 현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한동훈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메시지가 악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얘기했으니까 그 악법이라도 수용한다? 그거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거고요. 또 국회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 권한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적으로 거부권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건 뭐 거부권이라기보다는 제의 요구권이니까 국회에서 다시 한번 제의해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거부권 행사하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겠죠. 아니 또 뭐 그야말로 일부에서는 얘기한 것처럼 뭐 본인의 배우자에 관한 건데 거부권 행사하려면 안 된다 하기는 뭐 회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한데 기본적으로 그런 만약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언론에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라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 설치를 하라든지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일단 거부권 행사하고 총선 이후에 이 문제는 특검을 도입하든 뭐든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 이런 것도 아마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문재인 정권에서 뭐 탈탈 털었다고 얘기하지만 왜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이 최종 처분을 안 했냐는 거예요. 이게 수사를 많이 했다.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기소유예 처분을 하든지 예. 이런 최종 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최종 처분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문제가 있고요. 뭐 조건부로 받아들이나 이것은 벌써 진작에 협상에 나섰어야죠. 예. 협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제 얘기하는 것은 예. 시기 지난 다음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성윤 지검장이 그거를 붙들고 놓치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그래서 때문에 이게 좀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수 대표께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들었으면 윤석열, 이재명 대표의 구도에서 젊은 한동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된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뭐 미래 권력과의 대결 이런 식의 이제 소위 차기 대선의 어떤 구도 이런 걸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미래냐 과거냐 이런 이제 문제니까 상당히 이제 민주당으로 좀 곤욕스럽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선은 좀 그 미래를 전망하는 투표를 하지만 총선은 평가 그러니까 뭔가 심판하는 선거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선거에 가깝고 결국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 초점으로 한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할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가능한 장박 뒤로 감추고 본인이 앞서 나와서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민주당이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혁신 경쟁이 세게 붙고 핵심적 문제가 된다면 뭐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발 물러서는 뭐 그런 수도 있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흐름을 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 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카드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카드 언급하신 거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내에서는요, 한동훈 전 장관이 등판하면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탈당 날짜를 정해놓던 때만 하더라도 언론의 모든 관심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집중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뉴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시한은 정해놨지만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다듬고 당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교수님 보시기에 내일 탈당합니까? 그리고 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탈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우습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요. 예. 아니 계속해서 12월 27일 얘기했고 일부에서는 그게 과거 2012년도에 박근혜 비대위에 본인이 합류한 시기가 12월 27일이다. 그래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탈당하지 않으면 정말 본인이 우습게 되는 상황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주저앉거나 국민의힘에 남기로 한다면 그거야말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씩 메시지가 변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신당 창당을 하는 게 27일이라 처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조금 도면서 탈당한다고 얘기했고 이제는 뭐냐면 탈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설적 얘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하기도 어려운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글쎄요. 아마도 본인이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탈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황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아마 그 이후의 행보는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탈당하고 이후에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본다라는 게 이제 노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지금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천하 용인 중에 한 명도 아마 안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밖에서 보실 때 신당은 어떤 식으로 모양이 갖춰질까요? 일단 천하 용 중에서 용이 빠지니까 상당히 이제 김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뭐 조직력 또는 포용력 이런 거에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혼자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상당히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전반적인 국민의힘의 보수의 어떤 핵심, 보수 재편의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키를 잡은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비대위가 떨 정도 상황까지 와버렸으니까 이런 점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이준석 대표가 주도를 하다가 이제 비대위가 뜨니까 비대위를 초점 맞춰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초점 이동했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이준석 대표의 탈당이
이루어지면서 예. 탈당의 변이 또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의힘은 뭔가의 내분이라든지 뭐 공천의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렇다면 이제 점점 이준석의 시간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어차피 여야가 2월 달까지 가야만이 어떤 내부의 핵심의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보수 진영의 변화를 이끌 키를 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는 앞으로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역량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 이준석 전 대표의 역할, 여기는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글쎄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던 게 아직도 많은 영향력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영향력보다 더 큰 게 보수 진영 내부에 끼치는 해악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 보수층의 젊은이들 특히 약간의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면 73년생 50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섬으로써 그 영향력은 대폭 축소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보수층 일부에 얘기한 것처럼 끌어안으면 앞으로 더 큰 두통거리 생길 것이다. 이런 쪽이 아마도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굳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낼 이유가 없고 그럼으로써 아마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은 제가 보기에는 자꾸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일각에서 당 변화를 촉구하면서 제시한 이 연말 시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는 아직 응답을 하고 있지 않죠. 또 비명계 이원욱 의원, 이 대표의 무건수행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왜 침묵이 길어지는지, 어떤 끌어안을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최대한 통합을 강조하면서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게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것이 이제 어쨌든 당의 분열적 어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시간을 끌으면서 내부 통합적 요소를 보여야 하는데 내부 통합적 요소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나 전직 총리들 이런과의 관계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의 통합적 노력을 하고 있고 또는 그 전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직위를 가지고 당내 공천을 주도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더 그런 것들을 적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가 뜨고 난 이후에 좀 시간을 갖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좀 미흡해 보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혁신의 어떤 이런 바람을 좀 더 불러일어서 중도층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요소에서 지금 뚜렷하게 뭔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당내 비주류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뭐 당직부터라도 좀 이렇게 바꾸고 또 만약 공관위원장을 만약에 이제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좀 더 당의 인사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 끌기라고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미 날짜를 못 박았잖아요, 연말로. 그런데 시간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지금 시간 끌기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맞습니다. 뭐 어차피 그렇긴 한데 이제 정치라는 것은 서로 대화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서로 이제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의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어쨌든 군사 작전처럼 딱 D-Day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소재 그런 것에 어떤 마지막 선을 그어 놓은 거지 그 자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공천을 둘러싼 이 계파 갈등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당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호남 친명 후보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의 박균택 변호사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 또 측근, 강의원 특보, 김의겸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친명과 비명 갈라치기다, 찐명 감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장면은 굉장히 좀 쓴 장면이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이런 그 갈등이 시작됐고요. 앞으로 국민의힘도 시작될 건데 지금 뭐 친명 비명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노선을 둘러싼 싸움인지 그런 것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언젠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이 갈등의 본질적인 부분은 공천 싸움이에요. 기본 특히 현역 의원들에 도전하는 원외 위원장들, 새롭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지역구, 자신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구에 있는
그 의원들을 예. 막 비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친명이다 하면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본질적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뭐 지난번에는 또 뭐 비명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 출마자들 그래서 예. 그런 또 저 리스트가 나오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런 공천 싸움이기 때문에 예. 이게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그 김 대표께서 얘기하셨지만 이낙연 대표 전 대표의 그런 어떤 친당 창당 움직임 이것도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자신의 어떤 그 이른바 개파 예. 의원들에 대한 지분을 좀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예.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걸 딱 이재명 대표가 간파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정도는 무시해도 되겠다. 현재에서 영향력을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오늘 이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 만난다고 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모레 이재명 대표 회동하기 전에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는 겁니다. 글쎄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글쎄요. 나중에 모레도 하나 좀 카드, 뭐 후퇴하는 카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지금 삼 총리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좀 전망해 주세요. 일단 그 세 분 전직 총리가 요구하는 거는 예. 이제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길을 가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노선을 걸으라. 예. 이제 요걸 요구하고 거기에서 특히 이제 어떤 정당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해 왔던 네. 선거법을 병립형으로 해서 다시 양당제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을 좀 중지해라 이런 걸 요구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만나서 대화하고 포용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당내 강성당원들 특히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개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제와 그런 새로운 문화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당대표가 노력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그 총리들과의 이재명 대표는 만나서 예. 민주당이 서로 대화하면서 어떤 통합해내는 어떤 계기를 찾아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실험용 경수로 움직임 관측이 됐습니다.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번 주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엽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지난 3월 촬영한 영변 핵단지 사진입니다. 건설 중이던 실험용 경수로 인근에 또 다른 건물이 공사 중이고 강과 연결된 수로에는 냉각수가 흰 거품을 일으키며 배출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수로가 거의 완공됐다는 뜻인데 최근에 다시 영변 경수로에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 영변 경수로 주변에서 활동 증가와 온수 배출이 관측됐다며 경수로가 처음으로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영변 경수로가 본격 가동된다면 이론상 1년에 핵무기를 4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지시한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번 주에 열리는 올해 전원회의에서도 정찰위성 추가 발사 계획과 핵탄두의 경량화 방안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정은이가 지시했던 전략 무기들을 이제 다 보여주면서 수 있는 억지력을 이제 확고히 갖고 갔다라는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겠죠. 전원회의 결과는 내년 1월 1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를 가동한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되면서 7차 핵실험 가능성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영변 핵시설 경수로가 시운전에 들어갔다. 이러면 핵실험 준비 단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까? 뭐 핵실험 준비라고 직결 연결시키기는 어려운데요. 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연료, 그것은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이 있는데 이 경수로는 플루토늄을 만드는데 적합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하는 우려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무기의 핵심 연료인 플루토늄이 현재 수준보다 4-5배 정도 또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수치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영변 그 우리가 원자로 하면 5메가와트 원자로였는데 예. 거기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몇 개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한 서너 배, 4-5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북한이 핵탄두를 쌓아놓을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증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네. 그것이 상당한 위협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핵탄두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진짜로? 그럼요. 거기서 나오는 핵 물질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그대로 핵탄두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것만큼은 예.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제 북한은 지난 3월에 이 소형화된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번 경수로 가동이 이제 북한의 핵탄두 양산 돌입의 뭐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어느 정도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전술핵과 같은 경우에는 전술 핵 실험이 필요한데 그것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이렇게 핵물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결국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네. 그런데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핵탄두를 만드는 데도 적용이 되겠고 예. 또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전술핵 실험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그 쌓아놓은 핵물질을 전술핵 탄두에 그대로 적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일종의 징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술핵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내년 총선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거다 이런 분석도 좀 사실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과거에 핵실험을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예. 하나는 기술적 진전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으로 미국이나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요.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월 초부터 미국 대선의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해서 경선이 시작되죠. 네. 또 한국에는 4월에 총선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정치적으로 그 자신들의 핵무기, 핵실험을 활용하기가 아주 좋은 시기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핵실험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북한이 이번 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을 향한 강대강 메시지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흐름이요. 네. 지금 미중 전략 경쟁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예. 이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위협을 멈출 테니까 우리의 핵 능력을 동결하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인정해라. 이게 네. 북한의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회에 미국에 대한 강경 발언 아주 최대 수준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경 발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새 정책 방향도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할까요? 예, 뭐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네. 핵무력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성과를 갖다가 홍보하고 그러면서 대미 강경 발언, 대남 강경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동시에 그 이면에 어두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의 민생이 최악의 수준이에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뭐 농업이라든가 경공업 이런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나올 건데 사실 그 두 분야는 북한이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걸까요? 네, 폭격으로 집을 잃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난민들이 구호식량을 얻기 위해 몰려듭니다. 올 한 해도 지구촌에서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은 올해 가장 큰 뉴스 중 하나였는데 가자 지구 라파에서 구호식량을 얻기 위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몰려 있습니다. 반면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공포에 떠는 이스라엘 주민들은 몸을 대피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에서는 지진으로 집을 잃은 엄마와 소녀가 모래폭풍을 헤치며 원조 식량을 받으러 갑니다. 지난 여름에는 하와이 휴양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접한 국경은 올해도 중남미 난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남미 아르헨티나에선 전기톱을 들고 유세한 하비에르 밀레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네, 그럼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외신 사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많은 뉴스 사진이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애틀랜타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 번호를 보여줬고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머그샷을 올려 지지자들로부터 굴복하지 않는 정치인 이미지를 얻었고 이 사진이 들어간 기념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도 또 어떤 뉴스들이 전해질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8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영상 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추위가 풀리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중서부와 전북, 광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수치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로는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 오전까지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7도, 대전과 대구 9도, 부산 10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이번 주말 전국에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